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7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인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약자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41만 원 인상됩니다.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서는 월 20만 원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이 건전 재정임을 강조했는데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씀씀이를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내년에도 약자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총 지출 677조 원, 2년째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이런 필요성 아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 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2일에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분야별로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약자복지 강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41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먼저 김경호 기자입니다. 도심 속 상가에 위치한 작은 빵집. 빵 만들기에 분주한 이들은 지자체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수급 대상자들은 근로소득만 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빠듯한 금액이지만 이들은 자립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대비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빠듯해요. 근데 이제 제빵 이거를 일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창업 이제 해서 소득을 많이 이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르게 됩니다.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내년부터 각각 1억 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근로급여가 3.7% 인상됩니다. 이들이 자립에 성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디딤 씨앗 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신설됩니다.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는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장학금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월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수급 대상은 중고교생에서 초등 5,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천억 원 늘렸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적 행동이 심해 시설 입소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호자들 돌봄 부담이 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신설됩니다. 두 곳이 신설될 예정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중재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장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시설 같은 데서도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충분히 많은 그 장애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등록 장애아가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은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도 도입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노인 인구 10%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은 110만 개가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37%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도 10,000원 인상하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1년에 35만 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이번엔 저출생 대응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40대 워킹맘 여은지 씨. 초등학생 딸을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작년에 복직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데 등하굣길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있다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제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이 정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외벌이 아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1년간 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돌본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들 부러워하시고 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 보존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에 3조 4,030억 원을 투입해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달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휴직도 도입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을 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주거 지원과 돌봄 관련 예산도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넓히는데 올해보다 456억 원을 더 투입하며 13억 원을 투입해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예산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해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이동,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정부가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투자를 확대하고요. 공항의 접근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투자에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철도망들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방 철도망 개선에도 나서는데 고속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평택 5송 구간에 선로 확대에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대구 엑스코선 설계 착수에 19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공항의 글로컬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9,640억 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 신공항에 667억 원, 새만금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도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과 군 복합공항 형태로 재탄생할 대구 경북 신공항은 올해 사업 대행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서게 될 예정 부지입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여객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남권의 항공 물류를 소화해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도로망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담겼습니다. 국도 최남단 지역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로 3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에 69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교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K패스 신규 가입자를 올해보다 2배 늘어난 360만 명으로 늘리고 다자녀 할인율도 늘립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SOC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9천억 원 줄어든 25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내년에 이뤄지는 SOC 사업은 초기 단계인 만큼 기초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9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된 점도 눈에 띕니다.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3대 기술 투자와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만년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20큐비트 양자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만 약 15억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양자 기술과 더불어 AI, 바이오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29조 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11% 늘어난 액수입니다. 경제 규모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수출해야 되거든요. 수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R&D가 필요하죠.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도 도입합니다. 학교가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고가 잦은 전기차에 대해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R&D 예산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도 29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일명 ABC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6조 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AI 혁신 펀드에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 등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가 바이오 플랫폼 구축 등에는 총 2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천억 원을 새롭게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특화단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배터리,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전략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안전과 법치 분야 예산안 살펴봅니다. 내년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일선 소방서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보이스피싱과 마약 같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련 예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터리 열 폭주 현상 때문에 불을 끄기 어렵고 피해 범위도 넓은 전기차 화재 사고.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맞춤형 장비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 패턴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에 픽스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게 지급되면서부터 오히려 효과적인 진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에 정부가 일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질식 소화덮개와 이동식 조립 수조, 관통형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급을 위한 재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배터리셀을 직접 뚫어 배터리 안에서 물을 분사하는 무인 파괴 방수차도 6대 더 도입하고 92억 원을 들여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도 투자합니다. 전기차의 과도한 충전을 막는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6,188억 원에 들여 9만 5천 개까지 늘립니다. 또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129억 원 편성합니다. 이로써 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에 투입하는 내년도 예산은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압수과정에서 실명의로 된 계좌와 신분증 4번이 발견되어서 지금 참고인 줄 알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점점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2,527억을 투입합니다. 먼저 7억 원에 들여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합니다. 조기경보 체계가 도입되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또 최근 AI 등을 활용해 친인척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27억 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대비 195억 원이 늘어난 1,005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 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과 다크웹, 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그러면 예산안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요,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지방시대 정부라며 이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는데요.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질병이 생겼을 때 이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다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2조 원이 투입되고 중기적으로는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총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한 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당부로 읽힙니다. 네, 앞선 뉴스 리포터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분야도 한번 볼까요?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사 급여가 오르는데요.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 준비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이 둘을 더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됩니다. 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서 하사 계급과의 연봉 역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병사 급여 인상을 설명한 뒤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예산은 2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늘고 레이저 대공 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네,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에서 나온 내용 한 가지 더 볼까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지인인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참여 인원만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로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 다수고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 등 소셜미디어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진 학교 명단이 공유되는 등 나도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8일부터 7개월 동안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 상황을 지탱해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 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의료 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 병원을 비롯한 민간 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처우 개선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응급의료와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병원의 필수 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의사, 요양보호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오는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은행들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은행별 상환 비율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추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가계대출의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올 2분기 기준으로 1,896조 2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별 경영계획 관리 등을 강화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관리를 더 확대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경영계획 초과 은행은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은행은 1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금융당국은 DSR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험사 대출 등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전 세계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하며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내외 법 집행기관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발전하며 사이버 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대통령실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국내 반도체 업체 서버를 해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연대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늘봄 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교 현장을 찾아 늘봄 학교의 원활한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지났지만 교실 안은 여전히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과 3, 4모 모여 체육 활동에 한창입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에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늘봄 학교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직접 늘봄 학교 수업에 참관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늘봄 학교가 원활하게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학기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500여 개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공간 6천여 곳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강사들과 늘봄에 참여하는 동안 교실을 내줘야 하는 교사들을 위해선 교사 연구실 4천여 곳도 구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돌봄 공백이 가장 컸던 초등학생 1학년은 원하면 누구나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3만 9천여 개와 3만여 명 규모의 강사진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1학기 늘봄 학교 시범 운영을 거치지 않고 2학기에 처음 운영하게 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내 최대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아지툰의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여 건, 웹툰 74만여 건에 달했는데요.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한 데다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6개월간 1억 2천만 원, 월 평균 2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지툰 운영자는 VPN을 이용하고 제3의 범죄 장소를 임차하는 등 추적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수사 협력을 통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아지툰의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꿀벌들을 해치고 독침으로 인간까지 위협하는 말벌. 양봉농가의 오랜 골칫거리였는데요. 이제는 드론으로 말벌집을 퇴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이 8월 27일 전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말벌 퇴치 실증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장치로 말벌집에 구멍을 뚫은 뒤
내부에 방제 약재를 살포해서 여왕벌과 유충을 99%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단단한 말벌집을 뚫을 때 사용되는 탄화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고 퇴치 약재는 제충국 추출물, 꿀벌 추출물, 개미산을 활용했습니다. 농진청은 내년 중으로 드론을 활용해 말벌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서와 농업기술센터 등에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 제품의 사용률도 덩달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2%로 5년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는데요. 관련형 일반 담배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이 5년 전 대비 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자의 담배 사용률은 5년 전보다 소폭 감소해 39.9%였고 여자의 담배 사용률은 4.9%에 불과했으나 20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도별 담배 사용률은 충북에서 가장 높게, 세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질병청은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 제품이 아니고 일반 담배만큼 건강 위험이 크다며 금연을 위해서는 각 지역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의 금연을 장려하는 공익 광고 노담 챌린지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엔 노담이길 바라는 마음,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청소년의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래, 노담송을 직접 만들어서 주고받는 참여형 이벤트인데요. 노담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해서 가사를 입력하고 노래 장르만 선택하면 인공지능 음원 생성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노담송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노담송을 게시할 때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노래로 말한담, 노담송 해시태그를 붙이면 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사진 촬영권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10월에는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 간식차를 제공하는 노담송 학교 대항전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청소년이라면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폭염 속에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 더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경상 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영동과 제주는 종일 단속적인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경상 해안과 제주의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고요. 영동과 남부 내륙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서울과 대전 32도,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와 강릉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1도가 되겠고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전해상 해안은 흐리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4.5m까지 매우 거센 파고가 치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동풍 및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에 비가, 금요일은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기간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